옛날 전라도 고흥 끝자락,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앞으로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뒤로는 울창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그 사이로 개울이 졸졸졸 흘러내리는 정말 그림 같은 곳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사람 사는 일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법, 특히나 남녀 간의 일이란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지요. 그 마을에 윤대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5 정도로 키는 보통보다 조금 작은 편이었습니다. 얼굴은 그럭저럭 준수한 편이었어요. 눈은 선량하게 생겼고 코는 오뚝하지도 낮지도 않은 적당한 높이였으며 입은 좀 작은 편이었죠. 하지만 웃을 때는 참 인자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체격은 선비답게 좀 마른 편이었는데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글만 읽고 쓰다 보니 몸에 살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 대식 선비의 성품은 참 온화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찾아와 편지를 써달라, 관청에 낼 문서를 써달라 부탁하면 절대 거절하는 법이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망이 높았습니다. 아, 윤선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림없겠네. 윤선비님 같은 분이 우리 마을에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저 양반 참 덕이 많아. 글도 잘 읽고 성품도 좋고. 이런 칭찬을 자주 들었기에 대식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식 선비에게는 정말 예쁜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양이었는데 이 여자가 참 고왔답니다. 키는 여자치고는 적당했고 허리는 정말 버들가지처럼 가늘었으며 얼굴은 달덩이같이 하얗고 부드러웠지요. 눈은 물방울처럼 맑고 코는 오뚝하니 예쁘게 생겼고 입술은 앵두같이 빨갛고 탐스러웠어요. 머리카락은 까마귀 날개처럼 까맣고 윤이 났고 목은 백조처럼 길고 우아했지요. 소양의 성격은 겉으로는 얌전하고 조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많은 여자였고 무엇보다 정이 많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도 깊었고 집안일도 야무지게 잘했습니다. 바느질 솜씨도 좋았고 요리도 맛있게 했고 살림살이도 알뜰하게 꾸려나갔거든요. 소양이가 참 착하네. 저런 며느리를 둔 윤선비가 부럽다.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살림도 잘하고 참 팔자 좋은 여자야.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런 말을 자주 했을 정도였어요. 부부의 금슬은 처음엔 정말 좋았지요. 혼인한 지 얼마 안 됐을 땐 밤마다 방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이웃집 김서방이 투덜거릴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허허, 그때는 정말 금슬이 좋았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3년쯤 지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식 선비의 아래쪽이 옛말로 양기가 부족하다고 하죠. 쉽게 말해서 남자로서의 기운이 점점 약해진 거예요. 처음엔 그저 공부에 너무 매달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니 몸이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없었어요. 소양이 아무리 곱게 단장하고 남편을 유혹해봐도 대식의 몸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소양이 살짝 어깨만 드러내도 눈이 반짝반짝 빛나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때요? 아, 미안해. 몸이 좀 피곤하네. 그럼 제가 안마라도 해드릴까요? 아니야. 그냥 좀 쉬고 싶어.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자 소양도 처음엔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한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28 나이에 꽃다운 여자가 남편과 제대로 된 잠자리도 못 갖는다면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서러운 일이겠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소양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예전만큼 예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남편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고 낮에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소양아, 요즘 왜 그러니?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몸조리 잘해야 한다.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아이 얘기가 나오면 소양은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는 무슨 아이란 말인가요? 사실 대식도 자기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남자가 남자 노릇을 못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서러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혼자 있을 때면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는데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농담 삼아 하는 얘기들이 모두 자신에게는 상처가 되었거든요. 요즘 우리 마누라가 밤마다 달라붙어서 큰일이야. 허. 그래도 그게 어디야. 나는 하도 귀찮아서. 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 다 듣는다.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대식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대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방에 가서 보약도 지어 먹어보고 절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산삼도 구해서 먹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식이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양아, 내가 한양에 가서 과거 공부 좀 하고 올 생각이야. 과거요. 갑자기 웬 과거 얘기예요. 이 동네에만 있으니까 견문이 좁아지는 것 같아서 말이야. 한양 가서 학문도 넓히고 몸도 추스르고 이번 기회에 과거 시험도 한번 봐볼까 해서. 사실 대식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한양에 가서 이름난 의원도 찾아보고 좋다는 약도 구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얼마나 계실 거예요? 글쎄, 석 달, 길면 반년 정도. 한양이 워낙 큰 곳이라서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공부할 것도 많고. 소양은 속으로 복잡했어요. 한편으론 남편이 떠나면 더 외롭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 답답한 상황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알겠어요. 몸조리 잘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혼자 가시는 거예요? 응, 일단은 혼자 가볼 생각이야. 너까지 데리고 가면 짐도 많아지고 공부에 집중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대식의 한양행이 결정되었습니다. 대식이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하는데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편지 자주 하세요. 응, 알겠어. 대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왠지 어색했어요. 둘은 그냥 손만 살짝 잡았다 놓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 집안이 정말 조용했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외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랬지요. 남편이 계속 이런 상태라면 어떡하지?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대식이 떠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바람도 세게 불고 천둥 번개까지 쳐서 정말 무서운 밤이었지요. 소양은 혼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톡톡. 계신가요?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어요. 소양은 깜짝 놀라 조심스럽게 대문 쪽으로 가서 물어봤습니다. 누구세요? 소인은 고흥포구에서 젓갈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비가 너무 심해서 잠깐 처마 밑에서 비만 피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소리가 굵고 낮았어요. 분명히 남자였지요. 소양은 잠깐 망설였지만 이런 비바람 치는 밤의 사람을 그냥 내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문을 열자 갓을 쓴 사내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비가 너무 심해져서 길도 잘 안 보이고 이런 밤에 길을 가다가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아서요. 소양이 자세히 보니 이 사내가 보통 사내가 아니었어요. 키는 대식보다 한 뼘은 더 크고
어깨는 장수처럼 떡 벌어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은 옷 사이로 보이는 가슴이 두툼하고 단단해 보였어요. 얼굴도 평범한 장사꾼이 아니라 코는 오뚝하고 눈은 호랑이같이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구석이 있었지요. 아, 예, 그럼 안에 들어오세요. 밖에서 그러고 계시면 감기 걸려요. 남자다운 사내의 모습의 소양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금만 비를 피하다가 그치면 바로 가겠습니다. 사내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젖은 옷에서 나는 바다 짠내와 섞인 남성적인 향기가 방 안에 퍼졌고 소양은 어지럼증이 날 것 같았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김봉달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것들로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봉달은 능글맞으면서도 매력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눈도 함께 웃었고 말할 때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런데 대개 남편분은 어디 계신지. 이런 밤에 혼자 계시는 것 같은데. 아, 한양에 공부하러 가셨어요. 한 석 달은 안 오실 거예요. 소양이 대답하는 순간 봉달의 눈이 번뜩했습니다. 이 여자 혼자 있다는 얘기잖아.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인가? 그럼 아주머니 혼자 계시는군요. 밤에 무섭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옷이 다 젖으셨네요. 갈아입으실 옷이라도 드릴까요? 아, 그럼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정말 감기 걸릴 것 같아서요. 소양이 남편의 옷을 가져다 주었고 봉달이 옷을 받아들면서 그의 손가락이 소양의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순간 소양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요. 잠시 뒤 대식의 옷을 입고 나타난 봉달의 모습은 옷이 몸에 꽉 끼어 가슴팍과 팔뚝의 근육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아, 좀 작네요. 죄송해요. 남편이 좀 마른 편이라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비라도 안 맞으니까요. 배고프시죠? 뭐라도 드실까요? 아, 그럼 정말 고맙겠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소양은 바쁘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특히 이 남자다운 사내를 위해 밥을 한다는 사실에 왠지 모르게 설레었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겠네요. 아주머니 솜씨가 보통이 아니군요. 이런 밥상을 받는 남편분이 정말 부러워요.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봉달은 시원시원하게 정말 맛있게 밥을 먹었고 그 모습조차 소양의 눈에는 남자다워 보였습니다. 혹시 술 한잔 하시겠어요? 아, 그럼 좋지요. 이런 비 오는 날에는 술이 제격이죠. 술이 조금씩 들어가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남편분이 오래 계시지 않으니까. 이런 큰 집에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그런 건 괜찮아요. 소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말 외로웠거든요. 저는 장사를 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많이 다녀봤는데 아주머니같이 예쁜 분은 처음 봤어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소양은 얼굴이 더욱 빨개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쁜 분이 혼자 계실까? 남편이 바보가 아닌 이상. 봉달이 소양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소양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봉달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봉달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 시간이 이렇게 늦었네요. 저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이 비에 어떻게 가세요? 너무 위험해요. 하룻밤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소양도 자신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죠. 그날 밤 소양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을 봉달 생각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옆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파. 소양이 깜짝 놀라 들어가 보니 봉다리 열에 들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감기 몸살이 난 모양이었지요. 소양이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놓자 봉다리 갑자기 손을 뻗어 소양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고마워. 정말. 달빛 아래에서 봉달의 눈이 반짝였고 그는 천천히 일어나 소양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도 외로우시죠? 봉달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남편과의 입맞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봉달의 입술은 뜨겁고 거칠었고 혀는 자꾸만 소양의 입안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소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몸은 정반대로 반응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아랫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봉달은 소양을 천천히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봉달의 손이 천천히 소양의 몸을 탐험하기 시작했고 소양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기분이었지요. 소양의 옷이 하나씩 벗겨지고 마침내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소양은 이 세상 것이 아닌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몸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녹아내리는 것 같기도 한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모든 게 끝났을 때 소양은 봉달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후회. 모르겠어요. 후회해야 하는 건지.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기분은 처음이에요. 그 이후로 소양과 봉달은 마치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봉달은 비가 계속 와서 길이 막혔다고 핑계를 대며 머물렀고 소양도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윤선비 집에 웬 남자가 드나든다던데. 정말이야? 선비님은 한양에 가셨는데. 그게 말이야, 젓갈 장수라고 하던데. 소양도 이런 소문을 들었고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식에게서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소양아, 나 곧 돌아간다. 보름 뒤쯤 될 것 같다. 그동안 잘 지냈나? 좋은 소식도 가지고 갈 테니 기대해라. 편지를 읽은 소양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드디어 현실로 돌아올 때가 온 것입니다. 봉달 씨. 남편이 보름 뒤에 돌아온대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정말로 헤어져야겠네요. 남은 보름 동안 두 사람은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불타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봉달이 떠나야 할 시간이 왔어요. 남편이 돌아오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정말 가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분이 돌아오시는데 울지 마세요. 이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봉달 씨, 저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정말로. 그렇게 봉달은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이틀 뒤 정말로 대식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은 빠졌지만 얼굴색은 좋아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힘이 있어 보였어요. 무엇보다 눈에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소양아, 옛날 전라도 고흥 끝자락,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앞으로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뒤로는 울창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그 사이로 개울이 졸졸졸 흘러내리는 정말 그림 같은 곳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사람 사는 일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법, 특히나 남녀간의 일이란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지요. 그 마을에 윤대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5 정도로 키는 보통보다 조금 작은 편이었습니다. 얼굴은 그럭저럭 준수한 편이었어요. 눈은 선량하게 생겼고
코는 오뚝하지도 낮지도 않은 적당한 높이였으며 입은 좀 작은 편이었죠. 하지만 웃을 때는 참 인자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체격은 선비답게 좀 마른 편이었는데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글만 읽고 쓰다 보니 몸에 살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 대식 선비의 성품은 참 온화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찾아와 편지를 써달라, 관청에 낼 문서를 써달라 부탁하면 절대 거절하는 법이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망이 높았습니다. 아, 윤선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림없겠네. 윤선비님 같은 분이 우리 마을에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저 양반 참 덕이 많아. 글도 잘 읽고 성품도 좋고. 이런 칭찬을 자주 들었기에 대식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식 선비에게는 정말 예쁜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양이었는데 이 여자가 참 고왔답니다. 키는 여자치고는 적당했고 허리는 정말 버들가지처럼 가늘었으며 얼굴은 달덩이같이 하얗고 부드러웠지요. 눈은 물방울처럼 맑고 코는 오뚝하니 예쁘게 생겼고 입술은 앵두같이 빨갛고 탐스러웠어요. 머리카락은 까마귀 날개처럼 까맣고 윤이 났고 목은 백조처럼 길고 우아했지요. 소양의 성격은 겉으로는 얌전하고 조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많은 여자였고 무엇보다 정이 많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도 깊었고 집안일도 야무지게 잘했습니다. 바느질 솜씨도 좋았고 요리도 맛있게 했고 살림살이도 알뜰하게 꾸려나갔거든요. 소양이가 참 착하네. 저런 며느리를 둔 윤선비가 부럽다.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살림도 잘하고 참 팔자 좋은 여자야.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런 말을 자주 했을 정도였어요. 부부의 금슬은 처음엔 정말 좋았지요. 혼이 난 지 얼마 안 됐을 땐 밤마다 방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이웃집 김서방이 투덜거릴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허허, 그때는 정말 금슬이 좋았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3년쯤 지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식 선비의 아래쪽이 옛말로 양기가 부족하다고 하죠. 쉽게 말해서 남자로서의 기운이 점점 약해진 거예요. 처음엔 그저 공부에 너무 매달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니 몸이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없었어요. 소양이 아무리 곱게 단장하고 남편을 유혹해봐도 대식의 몸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소양이 살짝 어깨만 드러내도 눈이 반짝반짝 빛나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때요? 아, 미안해. 몸이 좀 피곤하네? 그럼 제가 안마라도 해드릴까요? 아니야. 그냥 좀 쉬고 싶어.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자 소양도 처음엔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한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28 나이에 꽃다운 여자가 남편과 제대로 된 잠자리도 못 갖는다면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서러운 일이겠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소양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예전만큼 예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남편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고 낮에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소양아, 요즘 왜 그러니?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몸조리 잘해야 한다.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아이 얘기가 나오면 소양은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는 무슨 아이란 말인가요? 사실 대식도 자기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남자가 남자 노릇을 못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서러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혼자 있을 때면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는데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농담 삼아 하는 얘기들이 모두 자신에게는 상처가 되었거든요. 요즘 우리 마누라가 밤마다 달라붙어서 큰일이야. 허. 그래도 그게 어디야. 나는 하도 귀찮아서. 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 다 듣는다.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대식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대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방에 가서 보약도 지어 먹어보고 절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산삼도 구해서 먹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식이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양아, 내가 한양에 가서 과거 공부 좀 하고 올 생각이야. 과거요. 갑자기 웬 과거 얘기예요? 이 동네에만 있으니까 견문이 좁아지는 것 같아서 말이야. 한양 가서 학문도 넓히고 몸도 추스르고 이번 기회에 과거 시험도 한번 봐볼까 해서. 사실 대식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한양에 가서 이름난 의원도 찾아보고 좋다는 약도 구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얼마나 계실 거예요? 글쎄, 석 달, 길면 반년 정도. 한양이 워낙 큰 곳이라서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공부할 것도 많고. 소양은 속으로 복잡했어요. 한편으론 남편이 떠나면 더 외롭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 답답한 상황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알겠어요. 몸조리 잘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혼자 가시는 거예요? 응, 일단은 혼자 가볼 생각이야. 너까지 데리고 가면 짐도 많아지고 공부에 집중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대식의 한양행이 결정되었습니다. 대식이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하는데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편지 자주 하세요. 응, 알겠어. 대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왠지 어색했어요. 둘은 그냥 손만 살짝 잡았다 놓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 집안이 정말 조용했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외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랬지요. 남편이 계속 이런 상태라면 어떡하지?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대식이 떠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바람도 세게 불고 천둥 번개까지 쳐서 정말 무서운 밤이었지요. 소양은 혼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톡톡. 계신가요?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어요. 소양은 깜짝 놀라 조심스럽게 대문 쪽으로 가서 물어봤습니다. 누구세요? 소인은 고흥포구에서 젓갈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비가 너무 심해서 잠깐 처마 밑에서 비만 피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소리가 굵고 낮았어요. 분명히 남자였지요. 소양은 잠깐 망설였지만 이런 비바람 치는 밤에 사람을 그냥 내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문을 열자 갓을 쓴 사내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비가 너무 심해져서 길도 잘 안 보이고 이런 밤에 길을 가다가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아서요. 소양이 자세히 보니 이 사내가 보통 사내가 아니었어요. 키는 대식보다 한 뼘은 더 크고 어깨는 장수처럼 떡 벌어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은 옷 사이로 보이는 가슴이 두툼하고 단단해 보였어요. 얼굴도 평범한 장사꾼이 아니라 코는 오뚝하고 눈은 호랑이같이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구석이 있었지요. 아, 예, 그럼 안에 들어오세요. 밖에서 그러고 계시면 감기 걸려요. 남자다운 사내의 모습에 소양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금만 비를 피하다가 그치면 바로 가겠습니다. 사내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젖은 옷에서 나는 바다 짠내와 섞인 남성적인 향기가 방 안에 퍼졌고 소양은 어지럼증이 날 것 같았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김봉달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것들로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봉달은 능글맞으면서도 매력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눈도 함께 웃었고 말할 때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런데 댁의 남편분은 어디 계신지. 이런 밤에 혼자 계시는 것 같은데. 아, 한양에 공부하러 가셨어요. 한 석 달은 안 오실 거예요. 소양이 대답하는 순간 봉달의 눈이 번뜩했습니다. 이 여자 혼자 있다는 얘기잖아.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인가? 그럼 아주머니 혼자 계시는군요. 밤에 무섭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옷이 다 젖으셨네요. 갈아입으실 옷이라도 드릴까요? 아, 그럼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정말 감기 걸릴 것 같아서요. 소양이 남편의 옷을 가져다 주었고 봉달이 옷을 받아들면서 그의 손가락이 소양의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순간 소양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요. 잠시 뒤 대식의 옷을 입고 나타난 봉달의 모습은 옷이 몸에 꽉 끼어 가슴팍과 팔뚝의 근육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아, 좀 작네요. 죄송해요. 남편이 좀 마른 편이라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비라도 안 맞으니까요. 배고프시죠? 뭐라도 드실까요? 아, 그럼 정말 고맙겠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소양은 바쁘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특히 이 남자다운 사내를 위해 밥을 한다는 사실에 왠지 모르게 설레었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겠네요. 아주머니 솜씨가 보통이 아니군요. 이런 밥상을 받는 남편분이 정말 부러워요.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봉달은 시원시원하게 정말 맛있게 밥을 먹었고 그 모습조차 소양의 눈에는 남자다워 보였습니다. 혹시 술 한잔 하시겠어요? 아, 그럼 좋지요. 이런 비 오는 날에는 술이 제격이죠. 술이 조금씩 들어가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남편분이 오래 계시지 않으니까. 이런 큰 집에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그런 건 괜찮아요. 소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말 외로웠거든요. 저는 장사를 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많이 다녀봤는데 아주머니같이 예쁜 분은 처음 봤어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소양은 얼굴이 더욱 빨개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쁜 분이 혼자 계실까? 남편이 바보가 아닌 이상. 봉달이 소양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소양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봉달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봉달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 시간이 이렇게 늦었네요. 저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이 뒤에 어떻게 가세요? 너무 위험해요. 하룻밤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소양도 자신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죠. 그날 밤 소양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을 봉달 생각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옆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파. 소양이 깜짝 놀라 들어가 보니 봉달이 열에 들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감기 몸살이 난 모양이었지요. 소양이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놓자 봉달이 갑자기 손을 뻗어 소양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고마워. 정말. 달빛 아래에서 봉달의 눈이 반짝였고 그는 천천히 일어나 소양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도 외로우시죠? 봉달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남편과의 입맞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봉달의 입술은 뜨겁고 거칠었고 혀는 자꾸만 소양의 입안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소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몸은 정반대로 반응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아랫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봉달은 소양을 천천히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봉달의 손이 천천히 소양의 몸을 탐험하기 시작했고 소양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기분이었지요. 소양의 옷이 하나씩 벗겨지고 마침내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소양은 이 세상 것이 아닌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몸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녹아내리는 것 같기도 한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모든 게 끝났을 때 소양은 봉달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후회, 모르겠어요. 후회해야 하는 건지.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기분은 처음이에요. 그 이후로 소양과 봉달은 마치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봉달은 비가 계속 와서 길이 막혔다고 핑계를 대며 머물렀고 소양도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윤선비 집에 웬 남자가 드나든다던데. 정말이야? 선비님은 한양에 가셨는데. 그게 말이야, 젓갈 장수라고 하던데. 소양도 이런 소문을 들었고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식에게서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소양아, 나 곧 돌아간다. 보름 뒤쯤 될 것 같다. 그동안 잘 지냈나? 좋은 소식도 가지고 갈 테니 기대해라. 편지를 읽은 소양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드디어 현실로 돌아올 때가 온 것입니다. 봉달 씨. 남편이 보름 뒤에 돌아온대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정말로 헤어져야겠네요. 남은 보름 동안 두 사람은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불타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봉달이 떠나야 할 시간이 왔어요. 남편이 돌아오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정말 가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분이 돌아오시는데 울지 마세요. 이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봉달 씨, 저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정말로. 그렇게 봉달은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이틀 뒤 정말로 대식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은 빠졌지만 얼굴색은 좋아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힘이 있어 보였어요. 무엇보다 눈에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소양아, 옛날 전라도 고흥 끝자락,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앞으로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뒤로는 울창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그 사이로 개울이 졸졸졸 흘러내리는 정말 그림 같은 곳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사람 사는 일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법, 특히나 남녀 간의 일이란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지요. 그 마을에 윤대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5 정도로 키는 보통보다 조금 작은 편이었습니다. 얼굴은 그럭저럭 준수한 편이었어요. 눈은 선량하게 생겼고 코는 오뚝하지도 낮지도 않은 적당한 높이였으며 입은 좀 작은 편이었죠. 하지만 웃을 때는 참 인자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체격은 선비답게 좀 마른 편이었는데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글만 읽고 쓰다 보니 몸에 살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 대식 선비의 성품은 참 온화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찾아와 편지를 써달라, 관청에 낼 문서를 써달라 부탁하면 절대 거절하는 법이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망이 높았습니다. 아,
윤선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림없겠네. 윤선비님 같은 분이 우리 마을에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저 양반 참 덕이 많아. 글도 잘 읽고 성품도 좋고. 이런 칭찬을 자주 들었기에 대식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식 선비에게는 정말 예쁜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양이었는데 이 여자가 참 고왔답니다. 키는 여자치고는 적당했고 허리는 정말 버들가지처럼 가늘었으며 얼굴은 달덩이같이 하얗고 부드러웠지요. 눈은 물방울처럼 맑고 코는 오뚝하니 예쁘게 생겼고 입술은 앵두같이 빨갛고 탐스러웠어요. 머리카락은 까마귀 날개처럼 까맣고 윤이 났고 목은 백조처럼 길고 우아했지요. 소양의 성격은 겉으로는 얌전하고 조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많은 여자였고 무엇보다 정이 많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도 깊었고 집안일도 야무지게 잘했습니다. 바느질 솜씨도 좋았고 요리도 맛있게 했고 살림살이도 알뜰하게 꾸려나갔거든요. 소양이가 참 착하네. 저런 며느리를 둔 윤선비가 부럽다.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살림도 잘하고 참 팔자 좋은 여자야.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런 말을 자주 했을 정도였어요. 부부의 금슬은 처음엔 정말 좋았지요. 혼이 난 지 얼마 안 됐을 땐 밤마다 방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이웃집 김서방이 투덜거릴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허허, 그때는 정말 금슬이 좋았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3년쯤 지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식 선비의 아래쪽이 옛말로 양기가 부족하다고 하죠. 쉽게 말해서 남자로서의 기운이 점점 약해진 거예요. 처음엔 그저 공부에 너무 매달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니 몸이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없었어요. 소양이 아무리 곱게 단장하고 남편을 유혹해봐도 대식의 몸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소양이 살짝 어깨만 드러내도 눈이 반짝반짝 빛나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때요? 미안해. 몸이 좀 피곤하네? 그럼 제가 안마라도 해드릴까요? 아니야. 그냥 좀 쉬고 싶어.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자 소양도 처음엔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한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28 나이에 꽃다운 여자가 남편과 제대로 된 잠자리도 못 갖는다면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서러운 일이겠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소양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예전만큼 예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남편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고 낮에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소양아, 요즘 왜 그러니?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몸조리 잘해야 한다.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아이 얘기가 나오면 소양은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는 무슨 아이란 말인가요? 사실 대식도 자기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남자가 남자 노릇을 못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서러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혼자 있을 때면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는데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농담 삼아 하는 얘기들이 모두 자신에게는 상처가 되었거든요. 요즘 우리 마누라가 밤마다 달라붙어서 큰일이야. 그래도 그게 어디야. 나는 하도 귀찮아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 다 듣는다.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대식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대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방에 가서 보약도 지어 먹어보고 절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산삼도 구해서 먹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식이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양아, 내가 한양에 가서 과거 공부 좀 하고 올 생각이야. 과거요. 갑자기 웬 과거 얘기예요? 이 동네에만 있으니까 견문이 좁아지는 것 같아서 말이야. 한양 가서 학문도 넓히고 몸도 추스르고 이번 기회에 과거 시험도 한번 봐볼까 해서. 사실 대식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한양에 가서 이름난 의원도 찾아보고 좋다는 약도 구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얼마나 계실 거예요? 글쎄, 석 달, 길면 반년 정도. 한양이 워낙 큰 곳이라서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공부할 것도 많고. 소양은 속으로 복잡했어요. 한편으론 남편이 떠나면 더 외롭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 답답한 상황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알겠어요. 몸조리 잘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혼자 가시는 거예요? 응, 일단은 혼자 가볼 생각이야. 너까지 데리고 가면 짐도 많아지고 공부에 집중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대식의 한양행이 결정되었습니다. 대식이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하는데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편지 자주 하세요. 응, 알겠어. 대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왠지 어색했어요. 둘은 그냥 손만 살짝 잡았다 놓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 집안이 정말 조용했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외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랬지요. 남편이 계속 이런 상태라면 어떡하지?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대식이 떠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바람도 세게 불고 천둥 번개까지 쳐서 정말 무서운 밤이었지요. 소양은 혼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톡톡. 계신가요?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어요. 소양은 깜짝 놀라 조심스럽게 대문 쪽으로 가서 물어봤습니다. 누구세요? 소희는 고흥포구에서 젓갈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비가 너무 심해서 잠깐 처마 밑에서 비만 피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소리가 굵고 낮았어요. 분명히 남자였지요. 소양은 잠깐 망설였지만 이런 비바람 치는 밤에 사람을 그냥 내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문을 열자 갓을 쓴 사내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비가 너무 심해져서 길도 잘 안 보이고 이런 밤에 길을 가다가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아서요. 소양이 자세히 보니 이 사내가 보통 사내가 아니었어요. 키는 대식보다 한 뼘은 더 크고 어깨는 장수처럼 떡 벌어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은 옷 사이로 보이는 가슴이 두툼하고 단단해 보였어요. 얼굴도 평범한 장사꾼이 아니라 코는 오뚝하고 눈은 호랑이같이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구석이 있었지요. 아, 예, 그럼 안에 들어오세요. 밖에서 그러고 계시면 감기 걸려요. 남자다운 사내의 모습의 소양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금만 비를 피하다가 그치면 바로 가겠습니다. 사내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젖은 옷에서 나는 바다 짠내와 섞인 남성적인 향기가 방 안에 퍼졌고 소양은 어지럼증이 날 것 같았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김봉달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것들로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봉달은 능글맞으면서도 매력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눈도 함께 웃었고 말할 때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런데 댁의 남편분은 어디 계신지 이런 밤에 혼자 계시는 것 같은데 아, 한양에 공부하러 가셨어요.
한석 달은 안 오실 거예요. 소양이 대답하는 순간 봉달의 눈이 번뜩했습니다. 이 여자 혼자 있다는 얘기잖아.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인가? 그럼 아주머니 혼자 계시는군요. 밤에 무섭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옷이 다 젖으셨네요. 갈아입으실 옷이라도 드릴까요? 아, 그럼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정말 감기 걸릴 것 같아서요. 소양이 남편의 옷을 가져다 주었고 봉달이 옷을 받아들면서 그의 손가락이 소양의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순간 소양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요. 잠시 뒤 대식의 옷을 입고 나타난 봉달의 모습은 옷이 몸에 꽉 끼어 가슴팍과 팔뚝의 근육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아, 좀 작네요. 죄송해요. 남편이 좀 마른 편이라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비라도 안 맞으니까요. 배고프시죠? 뭐라도 드실까요? 아, 그럼 정말 고맙겠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소양은 바쁘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특히 이 남자다운 사내를 위해 밥을 한다는 사실에 왠지 모르게 설레었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겠네요. 아주머니 솜씨가 보통이 아니군요. 이런 밥상을 받는 남편분이 정말 부러워요.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봉달은 시원시원하게 정말 맛있게 밥을 먹었고 그 모습조차 소양의 눈에는 남자다워 보였습니다. 혹시 술 한잔 하시겠어요? 아, 그럼 좋지요. 이런 비 오는 날에는 술이 제격이죠. 술이 조금씩 들어가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남편분이 오래 계시지 않으니까. 이런 큰 집에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그런 건 괜찮아요. 소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말 외로웠거든요. 저는 장사를 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많이 다녀봤는데 아주머니같이 예쁜 분은 처음 봤어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소양은 얼굴이 더욱 빨개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쁜 분이 혼자 계실까? 남편이 바보가 아닌 이상. 봉달이 소양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소양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봉달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봉달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 시간이 이렇게 늦었네요. 저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이 뒤에 어떻게 가세요? 너무 위험해요. 하룻밤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소양도 자신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죠. 그날 밤 소양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을 봉달 생각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옆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파. 소양이 깜짝 놀라 들어가 보니 봉달이 열에 들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감기 몸살이 난 모양이었지요. 소양이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놓자 봉달이 갑자기 손을 뻗어 소양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고마워. 정말. 달빛 아래에서 봉달의 눈이 반짝였고 그는 천천히 일어나 소양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도 외로우시죠? 봉달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남편과의 입맞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봉달의 입술은 뜨겁고 거칠었고 혀는 자꾸만 소양의 입안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소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몸은 정반대로 반응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아랫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봉달은 소양을 천천히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봉달의 손이 천천히 소양의 몸을 탐험하기 시작했고 소양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기분이었지요. 소양의 옷이 하나씩 벗겨지고 마침내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소양은 이 세상 것이 아닌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몸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녹아내리는 것 같기도 한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모든 게 끝났을 때 소양은 봉달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후회, 모르겠어요. 후회해야 하는 건지.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기분은 처음이에요. 그 이후로 소양과 봉달은 마치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봉달은 비가 계속 와서 길이 막혔다고 핑계를 대며 머물렀고 소양도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윤선비 집에 웬 남자가 드나든다던데. 정말이야? 선비님은 한양에 가셨는데. 그게 말이야, 젓갈 장수라고 하던데. 소양도 이런 소문을 들었고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식에게서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소양아, 나 곧 돌아간다. 보름 뒤쯤 될 것 같다. 그동안 잘 지냈나? 좋은 소식도 가지고 갈 테니 기대해라. 편지를 읽은 소양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드디어 현실로 돌아올 때가 온 것입니다. 봉달씨. 남편이 보름 뒤에 돌아온대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정말로 헤어져야겠네요. 남은 보름 동안 두 사람은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불타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봉달이 떠나야 할 시간이 왔어요. 남편이 돌아오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정말 가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분이 돌아오시는데 울지 마세요. 이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봉달씨, 저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정말로. 그렇게 봉달은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이틀 뒤 정말로 대식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은 빠졌지만 얼굴색은 좋아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힘이 있어 보였어요. 무엇보다 눈에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소양아, 옛날 전라도 고흥 끝자락,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앞으로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뒤로는 울창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그 사이로 개울이 졸졸졸 흘러내리는 정말 그림 같은 곳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사람 사는 일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법, 특히나 남녀간의 일이란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지요. 그 마을에 윤대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5 정도로 키는 보통보다 조금 작은 편이었습니다. 얼굴은 그럭저럭 준수한 편이었어요. 눈은 선량하게 생겼고 코는 오뚝하지도 낮지도 않은 적당한 높이였으며 입은 좀 작은 편이었죠. 하지만 웃을 때는 참 인자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체격은 선비답게 좀 마른 편이었는데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글만 읽고 쓰다 보니 몸에 살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 대식 선비의 성품은 참 온화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찾아와 편지를 써달라, 관청에 낼 문서를 써달라 부탁하면 절대 거절하는 법이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망이 높았습니다. 아, 윤선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림없겠네. 윤선비님 같은 분이 우리 마을에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저 양반 참 덕이 많아. 글도 잘 읽고 성품도 좋고. 이런 칭찬을 자주 들었기에 대식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식 선비에게는 정말 예쁜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양이었는데 이 여자가 참 고왔답니다. 키는 여자치고는 적당했고 허리는 정말 버들가지처럼 가늘었으며 얼굴은 달덩이같이 하얗고 부드러웠지요. 눈은 물방울처럼 맑고 코는 오뚝하니 예쁘게 생겼고
입술은 앵두같이 빨갛고 탐스러웠어요. 머리카락은 까마귀 날개처럼 까맣고 윤이 났고 목은 백조처럼 길고 우아했지요. 소양의 성격은 겉으로